여러분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 되셨을까요? 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엔 투자 허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선입니다. 네. 26일이고요. 네, 이제 우리 시장 3거래일 오늘까지 네. 포함하면 진짜 올해 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오늘도 시장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코스피가 그래도 하락 반전했다가 다시금 힘을 내주면서 양전했고요. 지금 양 시장 모두 보합권에 네. 강보합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근데 뭐 거래량이 정말 현저하게 맞아요. 줄어들었다는 네. 느낌이 좀 들고 산타 할아버지 왜 국장에만 이렇게 저기 편애를 안 해주시는 겁니까? 뭐 물론 차린 건 많이 없다라고 저희도 생각을 네. 하고 있지만 오늘 오징어 게임 2가 공개가 된다고 하는 날이죠. 아니 12시 네. 지나고 딱 됐을 때 이제 댓글들 보니까 네. 왜 안 해요? 왜 이러던데 이제 그게 넷플릭스 본사 네. 기준이니까 우리 시간으로 오후 5시라고 하죠. 오후 5시. 네. 저는 그러니까 사실 26일 날 하는 건 알고 있었는데 24일, 25일 뭐 할 게 없으니까 많이들 집에서 아마 넷플릭스 들어가서 이거 언제 시작하지? 언제 시작? 하신 분들 좀 계실 것 같은데 오늘 오후 5시라고요? 오늘 오후 5시입니다. 네. 네. 사실 기대가 지금 많이 커서 그래요?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 재밌었으면 좋겠고요. 맞아요. 그리고 산타클로스가 우리 국장에 안 오는 이유가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나라 보면은 굴뚝이 없어. 우리나라에? 아파트 위주의 어떤 부동산 문제가 산타클로스가 오지 못하는 이유 아닌가? 이걸 이렇게 연결짓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부동산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좀 말이 안 되긴 하지만. 근데 고민 많이 했네. 오늘 이렇게 부동산이랑 어떻게 연관지을까? 아파트 위주의 이런 부동산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네. 부동산 고민 해결사 정보현 부장님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정보현입니다. 산타가 안 오는 이유가 예. 아파트에는 굴뚝이 없어서 맞나요? 지금 방금 말씀 듣고 네.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었는데 그래서 우리 집에는 오지 않으셨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타클로스가 다 아빠, 삼촌 이런 분들이 대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야 된다니까요, 저희는. 재훈 씨가 네. 기발하게 그래도 연결을 잘 시켜주셨고 어렵게 했습니다. 네. 오늘 부장님이 이제 올해 마지막 출연이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오늘 어떤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을까요? 오늘 아무래도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쵸. 이제 자리이기도 해서 저도 네. 복장을 좀 더 신경 쓰고 나오긴 했는데요. 깔끔하십니다. 네, 이발도 했는데 네. 그래서 지난 한 달간의 그 부동산 시장을 한번 정리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저번에 깊이 있게 다루지 못했던 게 아무래도 그 계엄 이제 선포 네. 이후에 이제 바로 하다 보니까 네. 그간에 어떤 흘러왔던 전국과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도 좀 짚어보고요. 그리고 저희 구독자 시청자분들이 올려주셨던 상담에 대한 내용. 저번에 이제 재건축 재개발도 했었는데 요번엔 또 리모델링 관련된 상담 문의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 크게 보면 이제 3가지 카테고리로 좀 준비를 해서 왔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12월 초에 출연해 주시고 이제 3주 만에 네. 다시 나오신 거고 올해 마지막 네. 출연이시다 보니까 해주실 얘기가 좀 많을 것 같아요. 몰라요. 저희 다음 주에 또 한 분이 못 나오게 되면은 또 오늘은 그런 거 아니지만 전화 드릴 네. 수도 있어요. 네. 어쨌든 한 달 리뷰 한번 부탁드릴게요. 좋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계속 그 시간이 잠잠한 분위기는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지난 12월 셋째 주까지의 한국 부동산원 자료를 좀 살펴보면 매매 시장부터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서울부터 좀 알아볼게요. 네. 주간 상승률이 0.01%로 상승폭이 점점 둔화되고 있습니다. 지난주가 0.02% 상승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수도권 같은 경우는 0.00%, 그러니까 2주째 말 그대로 이제 얼어붙어 있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지방은 마이너스 0.05%라서 전국적으로는 마이너스 0.03%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정도의 뭐 기울기면은 큰 변화가 느껴지진 않고요. 보합세 정도로 전환했다. 그리고 전세 시장 말씀드릴 텐데 전세 시장은 약간 의미는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는 0.00% 이것도 말 그대로 얼어붙어 있는 수준인데 지난주가 0.01% 상승을 했었고 지난 80주 이상 꾸준하게 상승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드디어 이제는 0%로 이제 왔다. 그러니까는
상승폭이 마찬가지로 둔화되면서 이것도 보합 전환을 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먼저 서울시장부터 보게 되면 0.01% 상승했다가 서울 전세도 이제는 상승세가 멈췄습니다. 네, 0.00%. 그러니까 학군지 위주로는 여전히 좀 수요가 좀 몰리고 있긴 합니다만 최근에 이제 그 올림픽 파크포레온이라고 하는 대형 단지가 입주를 하게 되면서 그 지역 중심으로 해서 좀 가격대가 떨어진 계약들이 나오면서 좀 입주 물량 증가로 인한 혼조세가 좀 나타났다. 이렇게 좀 분석이 되고 있고요. 수도권 같은 경우도 플러스 0.02%에서 0.01%로 이제 절반 정도가 좀 줄었고 지방은 0%에서 0%로 좀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그러니까 주간 단위로 쪼개서 말씀을 드리니까 크게 와닿진 않겠지만 네. 사실 1년이 이제 52주 뭐 이렇게 그렇죠. 되잖아요. 네. 그 이제 50을 곱하게 되면은 0.0102%가 좀 크게 그럴 수 예, 있겠네요. 다가올 수가 네. 있고 80주 이상, 그러니까 1년 반 이상 증가했던 이제 전세 가격도 지금은 0으로 지금 다시 맞춰졌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좀 짚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첫 번째는 지난 이제 가을부터 대출 규제가 좀 조여지면서 구매력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사실 12월 들어서는 창구 지도가 많이 좀 느슨해졌어요. 그러니까 시중은행이 예를 들면 이제 주담대도 생활안정자금 대출이 2억 원 한도에서 1억 원으로 좀 줄었고 그리고 창구 지도다 보니까 원래는 우리가 이제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하게 되면서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도 이렇게 소개를 받아서 그렇죠. 대출 모집인 통해서 이제 대출도 일으키고 하는데요. 네. 이런 걸 아예 이제 전면 중지를 시켰죠. 그러니까 창구 와서 지도가 예. 느슨해졌다라는 게 그런 네, 그런 것들을 아. 이제 다시 좀 풀어주는 아. 네, 12월 달부터. 그러니까 12월부터는 좀 풀어지긴 했는데, 그러니까 대출 규제로부터 조금 영향이 좀 덜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앞서도 얘기했던 대로 정치적인 어떤 이제 사회 이슈가 터지다 보니까 시장이 얼어붙은 네. 이런 분위기가 좀 한 가지 있었다 좀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체감하기를 좀 이렇게 좀 제가 쉽게 표현을 드리고 싶은데 부동산은 거래가 쉽지 않기 때문에 거래량을 통해서 시장을 좀 단면을 이해하기가 좀 쉽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부동산 신고는 네. 그 30일 이내에 하게 돼 있다 네. 보니까 지금 현재 12월 연말이긴 하지만 12월 전체 거래량은 1월 말이 됐을 때 비로소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지금은 그러니까 11월 말까지의 부동산 매매 거래량도 다 집계가 되지 않은 상황인데 하루하루 제가 좀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네. 서울 기준으로 한 10건에서 11건 정도 매매 거래량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일요일 빼고 영업일 기준으로는 한 20일 가량 되니까 약 한 200건, 250건 남짓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의 좀 추산할 수 있는 볼륨이 어느 정도냐라고 하면 당연히 레고랜드 이후에 가장 적은 부동산 거래량이고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때랑 비교해도 가장 적은 확실히. 거래량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좀 풀리지 않는 좀 정치적인 어떤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돼야 네. 좀 더 향방은 알 수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지금 가장 극심하게 얼어붙은 어떤 분위기가 아닌가 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2년 전에 2022년 12월 달에 위기감이 좀 고조에 달했을 때 그때보다도 지금 더 안 좋아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근데 그때는 거시적인 어떤 이제 경제 환경 변화가 있었죠.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했던 그리고 이제 판 벌려놨던 여러 사업장들이 어떻게 이제 자금 조달이 될지 모른다는 게 있었고 뭐 부동산 PF. 예, 네. 그렇죠. 네. 그 직접적이었고 네. 지금은 수급 여건은 달라진 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정책을 놓고 이제 그런 이제 사회적인 환경이 바뀌었다라는 거라서 펀더멘탈 자체로 보여지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지금은 위기로만 볼 게 아니고 동전의 양면처럼 이게 지금처럼 멈춰 있고 거래량이 이제 극심이 이제 줄어들었을 때가 네. 어떻게 보면은 상승장보다는 더 가격적인 측면에서 유리할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한번 좀 살펴봐야 된다. 그러니까 무리한 투자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네. 진입하기 위한 이제 좋은 조건이 점점 찾아오는 분위기일 수도 있다라는 점도 동시에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렇군요. 시장 상황과 함께 좀 부연을 좀 드렸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회적 분위기, 이 정치적 위기, 사실 뭐 탄핵 정국이라고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탄핵 정국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지금 상황을 보니까 예. 뭐 여야 대치 상황도 좀 길어질 것 같고 사실 우리 경제에 있어서 탄핵, 계엄 뭐 이런 키워드가 네. 이미 주식과 환율에는 굉장히 빠르게 영향을 줬었거든요. 아니 잠깐만 네. 환율 얘기 이제 해주셨으니까 맞아요. 지금 채팅창에도 환율 얘기 많이 해주시는데 네. 지금 사실 지난 2부 때 야간 거래에서는 60원을 돌파했었어요. 네. 근데 오늘 지금 정규장 시작과 하고 동시에 60원 나서. 돌파해서 네. 지금 61원 50전도 지금 넘었어요. 넘어서는 굉장히 상황이어서 많은 분들이 환율 쇼크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데 뭐 뉴노말 얘기도 해주시는데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이렇게 환율도 그렇고 뭐 말씀하신 주식이 네. 지금 민감하게 굉장히 이미 움직이고 굉장히 있어요. 민감하게 움직인 상황인데 네.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중단기적으로 좀 보는 것보다는 또 장기적인 시선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도 굉장히 큰 무거운 충격으로 다가올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무거운 충격으로 봐야죠. 음. 네, 그러니까 금융시장처럼 이제 단기적인 변동성을 가져가진 않지만 어쨌든 이제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그 거래를 통해서 발현이 되는데 부동산은 그렇게 거래가 쉽지가 않잖아요. 환금성이 높지 않다 보니까. 그렇지만 그 정책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관련된 어떤 개발이나 특히 이제 세금을 가지고서 참여자들한테는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무거운 주제로 다가오는 것은 맞고요. 그리고 많은 이제 뭐 보도자료나 어떤 보고서를 통해서 그 시청해 주시는 분들도 보셨겠지만 지금 이제 세 번째 이제 탄핵 정국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 지난 이제 과거의 두 차례를 보면 첫 번째 그 탄핵 때 그 노무현 대통령 때는 한번 하락을 하다가 이제 상승을 했던 네. 그런 모멘텀이 있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 시기 때는 계속 좀 꾸준히 상승을 했던 이제 그런 면도 있어서 지금은 이제 시장 국면에서 대출 규제도 있었고 오를 만큼 올랐기 때문에 수요가 달라붙질 않아서 좀 정체 국면에 있었는데 이제 네. 탄핵 정국까지 들어와 버리니까 정체가 생각보다는 좀 그 길 것 같아요. 그리고 앵커님 말씀대로 사실은 이제 어떤 방향이 좋은 방향이냐 나쁜 방향이냐 이런 걸 떠나서 네. 방향이 정해지지 않는 것 자체가 제일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요번에 이제 헌재로 공이 넘어갔고 음. 그럼으로 인해서 뭐 조기 대선이 뭐 펼쳐질 것이냐 아닐 것이냐가 좀 결정이 될 텐데 네. 조기 대선이 확정이 되면 생각보다 시장은 좀 더 빨리 움직일 가능성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어떤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학습 효과가 좀 있었기 때문에요. 근데 그렇지가 않게 되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동력들이 앞으로 더 진행이 되는 것이야 아는 것이야 이런 거에 대한 좀 불확실성이 더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좀 그런 변화도 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현재 나타나고 있는 분위기는 주식시장처럼 뭐 자금을 뺐다가 미장으로 가고 뭐 이렇게까지 움직이진 않겠지만은 네. 지금 현재 어떤 선거만 앞두고 있어도 깔리는 판을 보고 결정하자라고 해서 관망세가 이어지는데 지금은 좀 관망보다 좀 더 나아가서 이제 거래 절벽 수준. 절벽 수준. 네. 이런 어떤 이제 비어 있는 공간, 진공 상태가 좀 어느 정도가 유지가 될지는 내년 1분기가 그래서 분수령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사실 국내 시장도 물론 연말 영향도 있지만 이게 좀 됐어요. 거래량 자체가 맞아요. 상당히 좀 얼어 있는 상황인데 부동산 같은 경우도 물론 하루하루 부동산은 좀 일희일비하진 않지만 네. 거래량 자체가 좀 메말라 있는 네, 그렇습니다. 상황이에요. 결국에 불확실성, 이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건 그렇죠. 일관됨인데 네. 근데 지금 그게 일관되게 추진되기 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면 현 정부에서 추진하던 부동산 이제 정책들이 있잖아요. 네. 요걸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집중하고 있던 부동산 정책이 뭐가 네. 있는지. 뭐 정부는 원래 이제 대선 공약 때부터 네. 그 공급을 통해서 집값을 조절하겠다 네. 규제가 아니라 그래서 공급 일변도의 정책을 펼쳐왔었고 네. 그러면 공급 중심의 정책 중에서 가장 핵심이 뭐였느냐라고 하면은 이전 정부부터 이어받았던 3기 신도시 신규 택지 개발이 있었고요.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을 통한 이제 도심 속의 유효 공급 그리고 요번 정부만의 가장 도드라진 특징이라고 하면은 1기 신도시로 좀 더 대변되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라고 해서 지어진 지 30년이 다 되지 않고 한다 하더라도 그냥 뭐 30만 평만 넘으면 대규모로 이제 그 재건축을 해주겠다라고 네. 완화하는 했던 거죠. 네네네. 네. 저번 방송 때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
그 일기 신도시 특별법하고 전체적인 어떤 재건축 재개발과 관련된 규제 완화 이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먼저 간단하게 재건축 재개발과 관련된 정비사업 관련해서는 패스트트랙이랑 뭐 이런 거라고 해서 좀 기간을 좀 많이 상당폭 줄여주는 법안이 국회에 올라가 있어요. 네. 이게 이제 좀 상당히 계류가 될 가능성이 높다. 뭐라는 것이 있었고 또 한 가지가 재건축 관련해서 초과이익 환수를 폐지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사업 좀 동력을 높이려고 그래서 시행주체인 조합원들의 이익 환수를 이제 폐지하는 그런 법안을 담았지만 이것 또한 이제 끝을 모르게 되는 네. 가능성이 좀 희박하다라고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맞고요. 네. 그러면 이제 특별법으로 제정을 해서 진행을 하는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그렇죠. 좀 될 것으로 생각을 좀 했었고 왜냐하면 네. 국회에서도 통과를 했었고 해당 지자체하고 그리고 뭐 자금까지 그 공적 보증을 해준다. 그 국토부에서도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했었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선도지구 발표가 지난 3년 동안 끌어오다가 개봉박두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좀 되겠다라는 기대감이 고조되었던 찰나에 그게 발표가 되고 일주일이 채 되질 않아서 이제 그 계엄령 선포가 있었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장 큰 사업의 이제 진입장 그 허들이라고 했던 이주 대책이 또 그로부터 일주일 정도 있다가 또 국토부에서 발표를 했어요. 네. 그럼 이 대책에 대한 실효성을 두고서 시장은 노심초사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정말 잘 될 건지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사실 그 이제 호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분당도 한 13억 정도 거래되던 뭐 양지마을의 이제 국평 기준이 뭐 17억, 18억까지 올라와 있고, 많이 올라갔네. 예, 대형 평형대 같은 경우도 뭐 20억 훨씬 넘는 가격에 와 있고, 뭐 산본, 일산도 3번과 일산도 호가가 계속 올라가는 분위기에서 이제 거래는 이미 됐고 사람들이 이제 이거 나중에 잘 안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제 불안감이 좀 많이 뭐 있는 이제 그런 단계입니다. 노심초사. 네. 그러니까 이게 잘 될 수 있을까? 그렇죠. 그렇죠.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뭐 네. 여러 가지로 그런데 저희 뭐 부동산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중간중간 오늘은 좀 환율도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체크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달러원 환율 진짜 무섭게 올라가네요. 네. 1,464원. 4원이 넘었어요 지금. 네, 넘어선 상황이고요. 우리가 1,500원 이런 얘기를 사실 심심치 않게 하면서 갈까 했었는데 뭐 이렇게 가다가는 좀 시간 문제가 아닐까? 그러니까 1,400원대가 뉴노멀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게 저희가 불과 한두 달 전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이게 1,500원을 또 돌파해야 되는지에 대한 걱정으로도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부장님 일단 다시 좀 돌아가 보면은 일기 신도시 재정비에 따른 이주 대책을 발표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 안에 내부 뭐 이야기를 좀 전달해 주시죠. 어떤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을까요? 네네. 그래서 오늘 이제 일기 신도시 특별법과 이제 선도지 관련해서 많은 내용들을 기사를 접하셨겠지만 사실 그 조각조각으로 보셨을 거고 하나의 큰 어떤 이제 줄기를 딱 그 그림 전체를 말씀을 그냥 정리를 깔끔하게 해드리면 일기 신도시는 이제 30만 가구가 넘는 현재 그 전체 세대 수가 있고요. 그 중에 한 10% 정도가 해당이 되는 게 요번 선도지구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왔던 곳은 뭐 여러 평가 항목을 통해서 발표를 했지만은 그 영향력하고 그리고 그 조합원들이 얼마나 똘똘 뭉쳐서 동의율을 나타내 주느냐 가지고 선도지구에 이제 평가표를 던져주고 이제 한 1년 동안 레이스를 달려온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11월 말에 나오게 됐던 것이었고요. 그래서 전체 한 3만 6천 가구 정도가 되고 이 중에서 아무래도 이제 도시 규모가 큰 순서대로 분당이 한 11,000가구 조금 안 되게 됐고요. 그리고 뭐 부천의 중동, 그리고 뭐 산본, 그리고 평촌, 그리고 일산 이렇게 해서 선도지구가 이제 5개 지구에서 발표가 됐고요. 목표는 뭐냐면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2027년도에 이제 착공에 들어갑니다. 그럼 그 전까지 관리 처분 받고 2주 철거가 다 일어나야 돼요. 2년 정도 남은 거죠. 진짜 빠르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27년에 착공에 들어가서 2030년도에 이제 완료된 이제 준공된 아파트에 입주를 하게끔 하는 게 전체 로드맵의 이제 시간 계획상의 목표였던 거죠.
그러니까 시간은 그렇게 좀 흘러가고 있는 이제 그런 과정이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문제되는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네. 첫 번째는 사업성이 떨어진 현재 정비 사업 그 패러다임에서 그 분담금을 과연 조합원들이 다 부담할 수 있느냐. 그 비용적인 거. 네. 그래서 비용적인 것은 공적 보증을 통해서 미래도시 펀드라고 12조 원을 조성을 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사회 공공기여나 이런 걸 좀 지원을 해주고 나중에 얻어지는 이제 분양 수익을 다시 펀드에다가 모펀드에 담아서 다음 2차, 3차 선도지구까지 이렇게 순환시켜서 네. 하는 이제 그런 자금 조달을 공공이 나서서 해주겠다. 일단 쓰고 네, 나중에 그렇죠. 채우고 예, 예, 그걸 그렇습니다. 2차, 3차까지도. 네. 그래서 그러면은 경제적인 비용 부담 문제는 일단 덜었다라고 하면 두 번째는 과연 이 물리적으로 이 시간 안에 이 수많은 가구가 우리는 저 개인적으로는 이사가 저는 굉장히 큰 번거로운 큰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이 수만 세대가 이주 철거를 동시에 하려면 대단하다. 그 도로도 정해져 있을 네. 거고 큰일이죠. 자녀분들 학교도 있을 그렇죠. 거고 이런 여건들을 어떻게 좀 순환해서 잘 풀 수가 있을 건지에 대한 이주 대책이었는데 그 이주 대책이 얼마 전에 나온 거죠. 네. 얼마 전에 나왔는데 사실 이 물량만 가지고 해소는 안 될 것으로 봐서 7,700가구를 새로 짓겠다. 네. 그 새로 짓는데 영원한 어떤 그 일반 주택은 아니고 이걸 일단은 그 이주 대책용으로 쓰고 나서 네. 그 다음에 그 공공 분양을 통해 임대 주택을 만들겠다. 네네네네. 이런 목적이었어요. 네. 혹시 앵커님들 예전에 88 올림픽 할 때 올림픽 아파트. 예, 올림픽 선수촌 네. 기자촌 아파트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게 이제 원래는 그 선수들과 기자들 숙소로 썼다가 네네네네. 올림픽 마치고 나서 이제 분양을 통해서 그렇죠. 했던 네. 거였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일기 신도시에서는 그런 이제 이주 목적의 아파트 분양을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이주가 끝나면 공공주택을 임대하겠다. 그래서 이런 이제 대책이 좀 나왔고요. 근데 수량만 보면은 뭐 지금 단계에서 예단하기는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이제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주 대책을 뭐 모색한다는 측면에서는 뭐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만 너무 촉박합니다. 그러니까요. 27년에 네. 착공을 네. 하고 그러면 완료가 한 30년 목표인 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기사에서 봤는데 재건축 선도지구 이주가 시작되는 2027년부터 30년, 31년까지 5년간 입주 물량을 연평균 7만 가구로 보고 있는데 이거는 맞아요. 전문가들도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맞아요. 순차 너무 급한 예, 거 아니에요? 너무 순차죠. 네.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1차 선도지구만 36,000 가구잖아요. 네. 근데 매년 3만 가구씩을 또 계속 매년 해요. 그러니까 이제 3년이 지나면은 이 적체를 따지면 이제 9만 가구가 이주를 해줘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야. 우리가 이제 과거를 한번 반출해 보면 네. 빈 땅이었던 이제 그 일기 신도시를 처음 지을 때 노태우 정부 때는 200가구를 불과 몇 년 만에 하긴 했죠. 임기 안에. 네. 근데 지금은 일반적인 재건축과 다르게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신도시를 옆에다가 새 걸 짓는 게 아니고 이걸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재생 의미로 그렇죠. 담아서 이런 건 이제 전 세계에 유례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처음 또 하는 좀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의문이 드는 지점이 있는 거죠. 이렇게까지 빨리 네, 그렇죠. 할 그러니까 수 원래는 있을까? 원래는 이제 대통령의 이제 임기 안에 네. 그 착공을 하기 위해서 2027년에 목표를 잡은 거였는데 그래서 이게 좀 시장에서는 좀 불안불안하고 그렇죠. 단순하게 36,000 가구의 선도지구뿐만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가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는 이런 일기 신도시와 같은 노후계획 도시 특별법 적용되는 사업장이 네. 60여 곳이 넘고요. 경기 수도권만 본다 하더라도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지어진 가구 수만 해도 뭐 100만 가구가 되고 네. 그럼 지금 이 표본이 그 어떤 선례로 남을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라고 보여져서 요번에 이주 대책을 발표하면서 이제 박상우 그 국토부 장관께서 네. 민생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것은 현 정국과 무관하게
꾸준하게 이제 추진할 것이다. 라고 해서 좀 불안감을 좀 잠식시키려는 의도는 좀 보였는데 네. 중요한 건 이제 앞으로의 어떤 이제 단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앞으로의 좀 그 지자체하고 뭐 국회 통과는 돼서 이제 법으로 이제 막힐 가능성은 없어 보이긴 합니다만 추진 동력이 얼만큼 이어질지가 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닙니다. 네네, 말씀하시죠. 예, 그 이어서 중요한 게 네. 잘 될 거냐 말 거냐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럼 이제 흘러가는 어떤 시나리오 상에서 시장에 어떤 나타날 만한 뭐 좋은 뭐 기회 요인 네. 그리고 불안 요인 뭐 이런 양상들은 뭐가 있을까? 그렇죠. 라고 했을 때 일단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2주가 시작되면 멸실이 되면서 2주 수요가 발생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생활권이 있기 때문에 생뚱맞게 전혀 다른 곳으로 이사 갈 수는 없잖아요. 근처로 가려고 네. 하겠죠. 근처로 가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주변 지역의 물량은 그대로인데 물론 7,700가구 공급을 한다고는 하지만 바로 인접 지역부터 2주 수요가 몰릴 거기 때문에 네. 주변 지역의 전세 가격이 올라갈 거예요. 그렇겠죠. 올라가는데 그 높아진 전세 비용, 그 임차 비용 부담을 그 2주 대상자들은 미래도시 펀드라고 하는 그 자금 조달에 대한 지원을 받잖아요. 네. 이주비 지원을 받으니까 보다 수월하게 원하는 곳에 이주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분들은. 네. 근데 주변 지역에 이미 전세나 임차 거주를 하고 계시던 분들은 내가 이제 연장을 해야 될 시기에 같이 올라가요. 갑자기 옆에서 이제 올라오는 거죠. 야.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상권의 어떤 젠트리피케이션처럼 네. 그 비용이 올라가니까 높아진 비용을 이제 견디지 못하고 점차 이렇게 주변으로 좀 이렇게 떠나야 되는 수요가 좀 생겨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하, 네. 이게 이제 가장 첫 번째 좀 우려되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아무래도 인허가를 내는 관의 입장에서는 사업의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근데 이건 이제 전 국민이 보고 있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업장이 좀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 인허가에서 이걸 먼저 우선적으로 처리를 해줘야 되다 보니까 네. 그러면 이제 나머지 사업장은 본의 아니게 좀 지지부진해질 수 있는 좀 그런 안 좋은 점도 좀 우려되는 부분 중에 하나로 좀 생각이 됩니다. 우려되는 상황도 있고 네. 그런데 만약에 이게 공급이 차질 없이 된다면 또 공급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더 원활해질 네네. 측면이 있지만 지금 네.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라는 굉장히 어렵죠. 네,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채팅창에 사실 환율 걱정해 주신 분들이 너무 그러니까. 많기 때문에 부장님 저는 오늘 논점에서 조금은 벗어나더라도 환율이 만약에 계속 고공으로 올라가고 있으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 저는 뭐 원자재 걱정도 좀 되기도 하고 네. 어떤 영향이 좀 있을까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좀 뭐 내수 경기 침체라든지 네. 뭐 이제 이런 게 우려가 되니까 사실은 이제 부동산은 경기에 후행을 하기 때문에 내수 경기가 안 좋으면 부동산 가격을 받쳐줄 만한 수요의 구매력이 낮아지니까 네. 가격 측면에서 좋을 일이 없죠. 그리고 이제 수요자들의 구매력이 떨어지면 수요자의 니즈에 맞춰서 상품을 개발하고 공급해야 되는 공급 사이드도 위축될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굉장히 안 좋은 면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또 어려운 지점은 뭐냐면 이제 지적해 주신 대로 이게 원자재 가격이나 이제 건축에 들어가는 건자재 가격이 또 낮아지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수입되는 조달 단가가 높아지면 결국에 이게는 공급되는 분양가에 높게 반영이 될 영향이 것이고. 끼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양극화, 차별화, 국제화가 좀 더 가중 심화될 수밖에 없다. 그걸 받쳐주고 나서도 수요가 있는 곳, 뭐 그렇게라도 고분양가로 공급을 했을 때 될 만한 사업장에만 이제 시공 건설사들이 또 사업장을 좀 인허가나 착공에 나설 거고. 그러니까 좋지는 않은 게 분명한 거죠. 좀 그렇죠. 안정을 좀 찾아가야 될 시급해 보입니다. 오늘 네. 저번에도 15원이 올라갔었거든요. 네. 과정에서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오늘 지금 진짜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서요. 네. 1,465원도 장중에 지금 돌파를 해서 60원대 중반에서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네. 뭐 하루 만에 환율이 거의 5원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건 정말
아주 급하게 네. 급등하고 있는 건데 환율 방어에 대한 뭐 얘기들 우려감도 지금 네, 많이들 표해주고 계시고요. 네. 자, 오늘 그래도 부동산 얘기를 하는 날이니까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일기 신도시 이렇게 우려 사항이 좀 가득하긴 하지만 집값은 상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집값은 좀 상승을 했었고요. 그래요. 그리고 호가가 계엄령 선포 이후에 네. 탄핵 정국으로 들어간 이후에도 호가가 크게 낮아지진 않았습니다. 네. 다만 이제 그 가격의 매수세가 확실히 좀 끊긴 느낌이기 때문에 저는 어느 일각에서는 이렇게 계속 기대감만 가지고 과열 양상이 좀 있었는데 그 좀 이런 분위기는 굉장히 좀 잠잠해진.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내년에 어떤 추진되는 속도를 봐서 실망 매물이 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좀 가격은 주춤할 가능성이 좀 높고 그럼 그걸로 인해서 일기 신도시 전체가 좀 이렇게 좀 하방의 어떤 영향권 안에 있을 수도 있고 근데 반대로 이게 좀 잘 진행이 되면 뭐 가격은 다시 또 어느 정도 붙을 가능성은 있다. 그 주변 지역에까지 상승 요인으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좀 이런 불안정한 탄핵 정국과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 여부가 일기 신도시는 가장 큰 부동산 시장의 변수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 자체가 거의 정책으로 네, 맞아요. 거의 뭐 다 움직이는 거니까. 이거 잘못되면 난 진짜 굉장히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볼 것 같은 대규모의 또 정책 사업이기 때문에 뭐 물론 오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뭐 이입도 해보고 대입도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회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것처럼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부장님 정부의 의지대로 시나리오대로 일기 신도시의 그림이 추진이 된다면 우리 수요자 입장에서는 어떤 시각으로 또 전략을 짜봐야 할까요? 이게 현재는 투자보단 실수요 중심이고 어쨌든 부동산은 매입을 하게 되면 실거주가 반드시 동반이 돼야만 그 하는 이제 그런 뭐 세제상의 이익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현재 선도지구로 지정된 곳은 굉장히 사업 단계가 많이 진척됐을 그 미래의 가격을 지금 땡겨다가 이미 선반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리해서 그쪽을 추격 매수로 나서고 뭐 빨리 입주를 내가 해야 돼라는 것보다는 그렇게 좋은 이제 순차적으로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으면 주변 지역에까지도 시간의 문제지 영향은 좋게 미칠 것이기 때문에 좀 가격이 덜 오른 지역 그 안에서도 덜 오른 아파트 단지로 실거주 측면에서 접근하는 게 좀 유리한 측면이다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부장님 앞서서 이제 전반적인 상황 얘기해 주실 때 동전의 양면이라는 표현을 맞아요. 해주셨잖아요. 네. 그럼 부동산 전체적으로 지금 좀 얼어붙고 안 좋아지고 급격하게 이런 냉각되는 분위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무조건 다 안 좋을 것이다가 아니라 실수요자분들도 그렇고 좀 양면을 생각해봐야 된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요게 요 일기 신도시에는 적용이 안 됩니까? 일기 신도시보다는 일기 신도시를 제외한 나머지 서울과 수도권 그 외에 이제 광역시권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일기 신도시는 그 현재 개별적인 어떤 가장 큰 축이 있기 때문에 이 재료에 의해서 정책 그 정책에 대해서 지금 정부의 어떤 상황 그렇죠. 재건축 선도지구의 어떤 추진 속도가 가장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부장님 근데 내년에 뭐 분양 물량도 뭐 역대 통계치 이후 최저치를 뭐 예상한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내 집 마련 혹은 전월세의 어떤 시장 자체가 좀 흔들린다고 하면은 뭐 우리가 어떻게 좀 대비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난 2022년도부터 그 상황이 좀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그 건설사들의 셈법도 달라졌고 인허가를 받아놓고도 착공에 옮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년에는 평상시에 한 70% 미만의 이제 물량이 공급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전국적으로는 한 16만 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게 당장은 영향을 미치진 않겠지만 이게 이제 좀 지어지고 나서 새 집으로 돌아오는 부메랑 효과가 한 3년 뒤에 보여지는데 그럼 지금 이 공급 물량이 적으면 한 2027년 8년부터는 진짜로 이제 원하는 곳에 새 집은 부족하겠구나 라고 하는 이제 불안 심리가 참여자들한테 계속 이제 장기적인 화두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처럼 불안할 때 좀 그래도 매수에 나서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게 말씀하신 이제 이런 이제 공급적인 측면에서 불안감이 좀 있다라는 거. 그리고 뭐 지역적으로는
아직까지 미분양이 해소 안 된 곳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곳에는 사실 공급 부족이 그 시장이 좀 균형을 찾아가는 데는 좀 긍정적인 영향도 좀 있었습니다. 미분양 해소되고 네. 우발 PF나 이런 PF 우려가 해소되는 데는. 근데 이게 원래 좀 주택 보급률이 낮았던 지역들, 뭐 만성적인 공급 부족에 있는 서울 같은 경우가 이런 공급 우려가 좀 그 나중에 이제 집값 상승 이제 상방의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까봐 이제 국토부에서도 그 가장 신경을 쓰고 어떻게든 이제 그렇죠. 예, 늘어날 거니까 조급해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어떤 시그널 계속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아, 저희 부동산 얘기 오늘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부동산에 대한 걱정도 올려주고 계시고 오늘 또 가장 시장에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중심에 있는 환율에 대한 얘기도 걱정도. 많이 올려주고 계십니다. 네. 저희와 계속 이런저런 시장 얘기 함께 해주세요. 광고 잠깐 보고 올까요? 광고 타임. 와, 멋있다. 부러운가? 기본기 연습과 스트로크 훈련에 1532시간을 투자해 갖게 된 리듬이다. 나의 드럼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멋있다. 부러운가? 14만 1211번의 스윙과 68개월 27일의 투자로 만들어진 자세다. 나의 테니스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네, 아침엔 투자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그거 알아요, 재무 씨? 저 기사에서 봤는데 네.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런 소식이 전해졌어요. 65세 이상 초고령 사회가 됐어요. 7년 만에 우리나라가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했거든요. 이게 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곧 있으면 우리나라도 그러니까요. 네. 곧 있으면 5년 뒤에 10년 뒤에 초고령 사회 들어가면 이거 큰일 난다. 생산 뭐 누가 하냐 맞아요. 했는데 들어갔나요? 그러니까 들어갔고 예. 24일에 발표가 됐고 사실 지금 저희 채팅창에 남겨주신 이 모든 얘기가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경제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 뭐 지금 자영업 얘기도 해주고 계시고 환율 얘기도 해주고 계시고 전국 상황 얘기도 해주고 계시고 네. 저희가 지금 제시한 뭐 고령 사회 얘기 이 모든 게 경제에 너무 중요한 중요하죠.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거기에 또 부동산이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안 받을 수 없죠. 그렇죠. 네. 이런 부분도 오늘 좀 폭넓게 여러분 같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부동산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이 요즘에 좀 많이 줄었는데 그렇죠. 네.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좀 해결 밀린 것들 네. 도와드리도록 여러분들이 하겠습니다. 사연을 많이 보내고 계세요. 근데 저희가 사연을 아껴뒀다가 그러니까. 하나씩 저희가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음. 설문 링크 통해서도 보내주셔도 됩니다. 저희가 남겨두겠습니다. 이 부분 통해서 많이 보내주시면 채택이 되면 또 커피 한 잔도 보내드리니까 네.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고민 들어와 있습니까? 네, 오늘은 부동산 고민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 읽어드리는 날입니다. 닉네임 도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닉네임은 도니인데 요즘 우리 상황은 돈이 안 돈이. 그러니까 네, 그런 좋네. 느낌이에요. 이런 거에 좋다라고 해주시는 우리 선혜 씨 때문에 더 낭낭하게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내 집 마련을 꿈꾸고 있습니다. 현재 한 10억 정도 규모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신축 vs 구축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리모델링 아파트를 고민해보라는 이야기도 있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축은 비싸도 너무 비싸고 구축은 막상 매매하려니까 조금 고민이 되더라고요. 리모델링 아파트는 더 나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아파트에 대한 생각이 궁금해지고요. 또 만약에 이 리모델링 아파트를 선택하게 된다면 서울 내 어떤 동네로 가면 좋을지 팁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침엔 투자 늘 응원하고요. 제작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어머나, 너무 따뜻하다. 이제 크리스마스는 지나갔고요. 네. 해피 뉴 이어가 맞아요. 됩니다. 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인사가 자연스럽네요. 그렇죠? 자연스럽고 네. 진짜 내년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네. 진짜 올해 진짜 힘들었다 진짜 네, 다들. 2025년 다들 새해 복 많이 음.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네. 자, 이 고민 해결해 보겠습니다. 도니님, 부동산 신축, 재건축 뭐 이런 얘기 좀 하고 있었는데 리모델링 상담입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그 한동안 또 관심 밖으로 이렇게 나가 있었던 그쵸. 리모델링을 우리 또 도니도니님께서 네. 다시 또 이렇게 끄집어 와주신 그렇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이제 부동산의 연령별에 따른 이슈는 신축이냐 구축이냐 네. 뭐 이렇게 두 가지로 양분화해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실은 여기에 이제 그 리모델링이 좀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동안 좀 몇 년 동안 좀 찬밥이 좀 됐었죠. 그 잠깐 이제 개념만 좀 말씀을 좀 드리면 네. 신축은 말 그대로 이제 지어진 지 얼마 안 된 신축이고 구축은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30년이 지나서 이제는 새로 아예 철거를 하고 전면 새로 짓는 이제 재건축으로 재탄생될 수 있는 구축이 있고 네. 그리고 그 재건축까지 완전 전면 철거는 아니지만 기본 건축물의 골조는 내버려 두고 여기서 옆으로 좀 붙이던지 아니면은 위에다 좀 붙이던지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 리모델링 정비가 있고 네. 그리고 이도저도 아닌 그냥 나이만 먹는 그냥 사업성이 아예 아무것도 떨어지지 않는 그냥 구축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구축이 이렇게 세 가지로 사실은 좀 세분화돼 있다라고 보면 네.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약간의 좀 더 차이를 말씀을 드리면 재건축은 아무래도 용적률이 조금 남아서 철거한 다음에 더 높게 확실히 좀 지을 수 있는 경우에는 이게 좀 사업성이 맞을 수가 있고 네. 근데 이미 이제 용적률을 소위 다 찾아 먹었다던가 철거하고 새로 짓기에는 사업성이 좀 안 맞아요. 네. 그러면 있는 골조를 내버려 두고 여기서 좀 환경을 개선하는 이런 리모델링이 있어서 지난 이제 문재인 대통령 그 정권 때는 네. 정비 사업에 대한 규제가 좀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하나의 이제 대안으로서 리모델링이 좀 각광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3, 3, 5 아파트 단지들이 좀 추진을 했었어요. 네. 그리고 뭐 200% 가까이 되는 아파트부터 200% 용적을 넘는 아파트들까지 어차피 우리는 50층, 100층 올릴 거 아니면은 사업성 안 나오니까 우리한테 제일 맞는 정비 사업 이걸로 하자. 아하. 이렇게 해서 이제 몇 년 동안 진행을 하다가 네. 현 정부는 재건축 재개발을 좀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재건축 재개발은 철거하고 상향된 용적률을 통해서 늘어난 공급이 생기면 이게 이제 주택 공급에 일조를 하잖아요. 근데 리모델링은 내 집을 내가 좋게 만드는 거니까 그렇죠. 공급에 대한 효과가 별로 없으니까 네. 공공 입장에서 볼 때는 그냥 조합원들이 좀 더 유리한 거지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좀 없기 때문에 좀 다시 한번 인허가를 잘 안 내주는 네. 이제 그런 방향으로 왔기 때문에 좀 이제 축이 많이 좀 옮겨져 갔었죠. 이제 그러면서 그 재건축을 한번 축이 갔다가 지금 어떤 분위기냐면 재건축 또한 내 돈 내고 내 집을 새로 짓는 패러다임으로 바뀌었잖아요. 네. 분담금 이슈가 커지면서 그러니까 이제 비용 측면에서 리모델링하고 재건축하고의 경계가 많이 약해진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오. 근데 뭐 리모델링에 대한 어떤 가장 큰 장점이라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적용받는 법이 달라요. 네. 그러니까 도정법을 적용받지 않고 주택법이랑 뭐 건축법을 적용받다 보니까 기부 체납이나 공공 뭐 임대주택 이런 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입장이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동의율이 좀 빠른 거. 네. 뭐 이런 게 있어서 지금 다시 보자 리모델링 뭐 이런 식으로 좀 재조명 받고 있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다시 보자. 그러니까. 네. 아니 근데 부장님,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런 거잖아요. 사실은 네. 다 그냥 다 처음부터 네. 다 새 걸로 짓는 재건축이 사실은 좋은데 네. 그렇죠. 이게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맞아요. 벽이 많다 보니까 우리 이럴 것 같으면 그냥 리모델링으로 선회할까? 이랬다가 네. 정부가 이쪽보다는 또 재건축을 선호할 것 같으니까 그렇죠. 네. 그럼 이왕이면 우리도 다시 재건축하자 이제 이런다는 건데 네. 그럼 또 다시 이게 바뀌면서 또 리모델링 보고 너무 왔다 갔다 이게 왔다 갔다 하죠. 어지럽네요. 네. 네,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그냥 제가 좀 판단에 네. 좀 도움될 수 있을 만한 그 벤치마크 지역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그 용산구에 이촌동 있잖아요. 네. 이촌동 뭐 시세가 좀 많이 좀 높게 형성되어 있는 부촌이긴 한데 이쪽에 이제 뭐 특정 아파트 단지 이촌역 중심에 네. 그러니까 재건축까지 가기에는 용적률이 많이 좀 이미 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반에 들어왔기 때문에 많이 찾아먹은 아파트들이 있는데 네. 예전부터 리모델링을 추진했었어요. 근데 정부에서 추가 용적률을 인센티브를 완화해 주겠다. 그러니까 사업성을 챙겨줄 테니
리모델링해서 재건축으로 선회를 하는 게 어떻겠니라고 제안을 했고 거기에 대한 이제 검토를 많이 이루어졌고 최근에는 이제 유명한 스타 조합장까지 이제 뭐 초청을 해서 예상 시뮬레이션도 돌려보니까 뭐 재건축을 통하면은 뭐 가치 상승이 뭐 8억 원도 시세가 올라갈 수도 있고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뭐 또 바뀔 수 있긴 합니다만 현재 조합원의 선택은 원래 가던 길로 가자. 가던 길이라 하면 네, 리모델링으로 가자. 네. 물론 이제 새로 짓는 게 깔끔하긴 하겠죠. 네, 평면도 더 좋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재건축의 뭐 장점도 많지만 단점이 이제 규격화된 뭐 59 타입 몇 세대, 뭐 84 타입 몇 세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집이 좀 좁아질 수가 있어요. 나중에 배정받는 게. 근데 리모델링은 붙이니까 작아질 그럴 일은 없죠. 그래서 그게 하나 있었고 그리고 사업 시간, 기간에 대한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었고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을 했는데 판을 엎고 다시 새 판을 짜기에는 그간의 어떤 시간과 경제적인 어떤 비용의 뭐 다른 매몰 비용 같은 거 그래서 이제 그냥 가던 리모델링으로 그냥 뚝심 있게 가는 사업장도 있었고요. 그리고 대치동의 어떤 아파트 단지는 그냥 선회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15년, 16년 동안 리모델링 사업이 지지부진했는데 그냥 재건축 쪽으로 조금 더 좋은 환경을 깔아준다고 하니 그러면 그냥 하자. 그 재건축으로 가자라고 하는 곳들이 있어서 이 두 지역의 어떤 사례를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기간 사업 진행을 했는데 그 어느 정도 그 동의율이 좀 괜찮았어요. 그래서 속도가 좀 났으면 가던 길 가는 게 차라리 더 유리할 수 있다. 라는 게 있고 그리고 용적률을 추가로 주는 것만큼 비율은 낮아지긴 했습니다만 사회에 대한 어떤 그 기부채나 공공기여가 반드시 의무가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높이를 가져다 쓰는 만큼 이제 내놔야 되니까 그랬을 때 그 면적도 작아지고 과연 이제 실익이 뭐가 더 클 거냐라는 거 이런 면에서 좀 판단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어떤 지역까지 얘기를 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는 있지만 서울에는 약 한 70여 군데의 리모델링 사업장이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 중에 90% 이상은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고민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 그 이왕이면은 내가 매입해서 실거주하는 그런 아파트가 이런 개별적인 호재로 인식될 만한 재료를 안고 가면 좋잖아요. 그냥 마냥 나이만 먹는 구축보다는 그럴 때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단지를 좀 찾으시려면 일단 조합을 방문을 해보세요. 그 부동산만 가지 마시고 조합을 방문을 해서 뭐 비대위라든지 아니면 이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그 반대쪽의 어떤 입장에 대한 세력들이 좀 구체화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비대위라도 좀 나오면 마이너스 3년 5년 또 보셔야 된다고 봐요 저는. 제가 저게 좀 기억이 나는 게 한 7, 8년 전이었나요? 분당에 제 가족 그 누나 친누나가 한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같은 단지인데 이쪽 벽면에는 리모델링을 갑시다. 이쪽 벽면에는 재건축을 갑시다라고 의견이 엄청 분분하더라고요. 이런 사례도 많은 거죠, 그러면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원래 잘 진행되다가 정부에서 요번에 이제 그 재건축을 좀 많이 독려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갈등이 많아진 거죠. 갈등이 많아졌는데 그래서 분쟁까지 가면서 그 건설사, 그러니까 시공사 선정까지 돼놓고서 안 한다고 하니까 이제 시공사는 그동안 들어갔던 비용을 이제 그 청구를 소송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합을 방문하셔서 좀 의견도 좀 보시고 분위기를 좀 보는 게 좀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입지는 변하지 않잖아요. 위치는 변하지 않고 건축물의 컨디션만 새롭게 바뀌었을 때 이 땅이 가지고 있는 지력을 잘 뿜어줄 수 있을 만큼의 신축이 와줬을 때 잘 뿜어줄 수 있을 만큼의 괜찮은 이제 사람들이 선호할 만한 입지냐 아니냐 이걸 이제 근본적으로 판단을 좀 하셔야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요가 많이 없는 곳이에요. 근데 이제 구축이기 때문에 이 건축물만 신축으로 바뀌었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외지에서 몰려들 것이냐 아니다라고 하면은 리모델링 사업도 추진이 많이 안 되겠지만 된다 하더라도 향후의 어떤 미래가치 상승까지는 연결시키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렸던 70여 곳의 사업장이 송파구에도 꽤 많이 있고요. 중구에도 있고 그리고 성동구에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곳들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이 얘기를 제가 지금 시점에서 꺼내는 이유는 네. 최근 3년 동안 많은 찬밥 신세를 좀 겪었거든요. 그러면서 아까 이제 좀 전에도 다뤘던 일기 신도시 맞아요. 뭐 이런 네. 재건축 특별법 이런 곳들은 호가가 막 상승을 했고 지난 고점 대비해서 거의 95% 이상 회복을 많이 했는데 리모델링 추진 단지는 20-30% 이상 떨어지고 나서 아직 못 올라왔어요. 그냥 멈춰 있기 때문에 네. 예, 멈춰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면에서 안 그래도 신규 분양 가격은 올라가는데 좀 메리트가 있을 수가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 성동구나 뭐 강남 3구나 뭐 용산구라 하더라도 규제 지역에 매수를 하더라도 정비 사업 이슈가 있으면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이후에는 내 거지만 내 맘대로 팔 수가 없잖아요. 네. 이걸 사게 되는 사람은 조합원 입주권을 못 받고 현금 청산이 되니까. 근데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이런 적용을 안 받으니까 가격이 만약에 올라가면 언제 어디든 뭐 제값에 원할 때 매도가 가능하니까 예, 그런 점도 좀 매매를 고려하면 좀 좋은 선택지가 될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이게 머리가 아파집니다. 생각할 게 너무 많고 많은데 결국에는 정리하면 여러분들 네. 리모델링이든 재건축이든 입지와 사업성이 굉장히 또 중요해진다라고 저는 좀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이 사연자분께 네. 지금 리모델링 아파트를 고민하고 계시잖아요. 네. 현재로 봤을 때 네. 지금 들어가도 괜찮은 적기인지 그 정도는 또 판단을 해볼까요? 네, 지금 뭐 급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다. 그 시장 전체가 불확실성 안에 들어왔는데 리모델링만 확실하게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급한 건 아닌데 네. 아무래도 이게 그 조기 대선 여부에 따라서 정책의 방향성이 어느 정도 정해지는데 이게 어떤 정권의 흐름 영향도 많이 받는다고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과거를 좀 돌이켜 보면은 재건축 재개발이 좀 진도가 안 나가면 리모델링의 속도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향이 정해지기 전에 한 발자국 전에는 좀 들어갈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게 올 2025년 상반기 안에는 정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도 메리트가 좀 있어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워낙에 정책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맞아요. 지금 같은 불확실성 속에서는 좀 지켜보는 것도 당분간은 답도 될 수 있겠네요. 맞아요? 예, 지금은 일단 섣부르게 움직일 필요가 네. 없다라고 이제 전혀 급할 네, 건 네. 없죠. 전체 시장의 네. 큰 이제 배의 향방을 좀 보고 나서 그 다음 향배를 보고 나서 결정은 늦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한 발자국 정도만. 네. 좀 약간 떨어져서 네, 관망하는 자세도 당분간은 좀 그렇습니다. 필요할 것 같다. 네. 네, 정보현 부장님과 오늘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 해봤습니다. 내년에도 나와주시고 부동산에 네. 대한 얘기 좀 부탁드려요. 예, 네. 내년에는 좀 더 올해 했던 한 네. 7번 정도 제가 출연했는데 네. 사실은 이제 그 자극적인 멘트와 어떤 뷰를 가지고서 소위 이제 뭐 어그로를 끈다던가 좀 이렇게 하질 않고 그렇게 안 어쨌든 해주시던데. 예, 저희가 가지고 있는 뭐 공신력과 어떤 신뢰를 바탕으로 올바른 정보 전달에 좀 중점을 뒀고요. 내년에도 좀 더 그 좋은 정보 드릴 수 있도록 네. 예, 더 멋진 모습으로 좀 찾아뵙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여기서. 보현 형님 지금도 멋지신데 내년엔 더 그러니까요. 멋진 모습으로 또 네. 인사를 드린다고 하니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부동산 그리고 정보현 부장님 나오시면은 스페셜데이 금요일인 줄 알았는데 내일도 우리가 만나네요. 오늘 목요일입니다, 네, 여러분. 목요일과 금요일 네. 이번 주 약간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내일 그래서 금요일 박지원 부장님. 왜 안 나왔대요 지금까지? 이제 나오신대요. 나오신대요? 네. 네. 쿨지원 부장님과 함께 시장 분석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환율도 크게 움직이고, 네, 그래서 올 한 해 시장 또 정리하고 네. 분석해드리는 시간 가질 것 같습니다. 내일 또 실시간 상담, 네, 채팅창 통해서 많이 남겨주시고요. 내일 뵐까요? 그러면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 뵙죠. 고맙습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